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착수 이후 장관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은 처음인데요. 압수수색 대상과 내용을 통해서 수사 쟁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속보와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 수사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조 장관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은 조국 장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먼지털이 수사라고 검찰을 거듭 압박했고, 야당은 조 장관 부부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포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역대 10km 범위를 벗어난 한강 이남이란 점 때문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침 뉴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취임 후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곧 재개될 전망인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협상 전략과 한미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도를 몇 차례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낼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격자와 추가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춘재의 얼굴 공개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7시간 넘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검찰은 자녀의 입학 서류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방배동 조국 장관 자택 앞입니다. 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의 5층이 조국 장관의 자택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오전 9시쯤 들어갔는데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에는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인 조 씨가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는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부터 40여 명의 취재진들이 모여들어 조금은 소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주민들은 물론이고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나와 있어서 함께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연세대 대학원과 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등 조 장관 자녀들이 지원한 대학 4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택 PC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오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인데요. 검찰은 정 교수가 김 씨에게 자택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씨가 이를 조치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곳 자택에서 교체 작업을 하던 김 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 씨는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등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면서도 조 장관 자택은 제외됐는데요. 오늘 검찰이 사상 첫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며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자택까지 포함해 의혹과 관련된 장소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마치면서 검찰 수사도 거의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배동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나왔는데 이 검찰은 조국 장관 압수수색에 앞서서 이미 제출을 받은 조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조 장관은 자신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는 악의적이라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 장관 자택 PC에서 발견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조 장관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 김모 씨로부터 조 장관 자택 PC 하드드라이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조 장관 딸과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파일을 토대로 위조 여부나 발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이미 검찰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증명서가 사실상 허위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 딸이 자신의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장관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제1저자 논문을, 장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교수 자녀끼리 특혜를 주고받은 게 아니냐는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조 장관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네, 조 장관은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정상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악의적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인으로서 여러 가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 전격적으로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압수수색 이전에 출근길에 나서 검찰 수사팀과는 마주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소환이 임박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미 퇴원을 했고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자택 등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오전 제1회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업무 보고를 받았고 모레는 천안지청에서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턴 증명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차분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면서 자신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각종 의혹에 대한 관계자들이 연일 소환이 된 상황이고 오늘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상황인데 자, 가족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시기는 언제쯤으로 좀 보입니까? 네, 정 교수는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공개 소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매체는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소환에 응한다면 사모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관련 혐의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의 설립과 투자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물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 장관 오촌 조카의 투자처 횡령액 가운데 10억 원이 정 교수 측에 건네진 정황과 관련해 정 교수가 횡령의 공범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정치권 역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역시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껏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고, 야당은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감론 을박이야 꽤 된 상황이고 여기에 검찰발 변수까지 얹어진 모양새입니다. 우선 여당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격적인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아침 최고위원회 공개회의 직전에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들은 이해찬 대표는 검찰 압박에 주력했습니다. 대규모 수사에도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다면서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것이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인데 이렇게까지 한 달 동안을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검찰이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고리로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파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번 압수수색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검찰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국 장관 부부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하면서 공세에 고삐를 쥐었습니다. 조국이 도저히 물러설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들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면서 끝까지 파면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면서 그 순간 정권은 끝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조국 장관이 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무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도 사실상 조국 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데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더욱 날카로운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우철희 기자와 함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는 내용 들어봤는데요. 의혹 보도도 잇따르고 있죠? 네, 언론의 적극적 취재의 결과인 건지 검찰의 의도적 유출에 따른 것인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을 물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자, 두 인식의 차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라고 보는 응답자는 43.2%,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이라고 본 응답자는 38.4%였습니다. 이 밖에 모른다 혹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비율도 18.4%로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다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른바 조국 보도를 검찰의 의도적 유출에 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컸고, 한국당 지지층의 60%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취재한 결과로 인식했습니다. 지지층에서 다수와 소수 입장 차이가 약 3배였습니다. 네, 연령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세 이상 2030 세대는 두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40대에선 11.8%포인트 차이로 검찰이 흘렸다는 의견이 우세하죠. 또 50세 이상 연령층에선 언론의 적극 취재로 보는 의견이 검찰의 의도적 유출로 보는 의견보다 16.5%포인트가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경기도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1, 2차 발생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방역대 밖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 네, 김정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오전 브리핑 상황에서는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이 있어서 신고가 됐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는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했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신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역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6시 40분, 지역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새벽에 출산을 앞둔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여서 농장주 아들이 신고했습니다. 이후 다른 방에 있던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산은 고열과 식욕부진, 점막 출혈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증상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1,800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 2차 발생지를 중심으로 설치했던 방역대 밖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데 이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진이 된다면 그야말로 방역대가 뚫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지난 17일 1차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파주 농장과는 13.7km 떨어져 있습니다. 2차로 확진이 된 연천 농장에서는 45.9km 밖입니다. 정부 방역대가 발생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설치돼 집중 방역이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의심 신고는 방역대를 벗어난 곳에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역대가 설정되면 인력이나 차량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고 또 방역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비교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음성으로 판정이 되긴 했지만 파주에서 3번째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이유로 정부는 확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정밀 검사 결과 확진으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김포를 중심으로 방역대가 다시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 김포는 다음 달 초까지 모든 인력과 차량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 집중 관리 지역 6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주 농장과는 13.7km, 또 연천 농장에서 무려 45.9km. 그렇다 보면 감염 경로도 아직 추정할 만한 게 나온 게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농장도 남은 음식이 아닌 사료를 먹여서 돼지를 키워왔고 또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태국인 2명이 있었는데 태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국입니다. 그리고 농장주 가족도 최근 2달 사이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앞선 발생지들처럼 감염 경로로 의심할 정황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 의심 신고 접수 농장에는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신고 농장 주변 인력과 차량 출입을 막고 현장 소독과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방역조사팀이 혈청 등 시료를 채취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혜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추가 의심 신고가 들어온 김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예,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도 방역 작업 모습이 얼핏 보이는데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확진 여부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당국은 빠르면 오후 6시를 전후로 발병 여부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인데요. 현장에는 이중 통제선이 쳐져 있고 방역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약을 뿌려 도로 바닥이 마를 틈이 없습니다. 또 현장에는 한 팀 2명으로 구성된 초동 방역팀이 투입돼 소독 작업을 하는 동시에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어미돼지 4마리가 유산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농장은 돼지 1,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의심 농장 반경 500m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2,700여 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온다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되는데요. 범위를 3km까지 넓힌다면 3,300여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파주에서도 2건의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온 만큼 아직 확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한강 이남으로 돼지 열병이 확산하는 건 아닌지 또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3번째 발병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잠복기가 최장 19일임을 고려할 때 추가 감염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발병 농장에 있는 경기도 김포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30여 년 전 당시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왜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과거 유일한 목격자인 시외버스 안내원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사건이 한창일 당시에도 이춘재가 조사를 받았지만 용의선상에선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춘재에 대한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춘재가 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는지, 혈액형 차이로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었는지 의문이 컸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의혹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과거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낼 압박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당시 수사 기록은 총 15만 장 분량으로 최종 분석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춘재에 대한 면담 조사는 사흘째 중단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로 4차 면담 조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화성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시외버스 안내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안내원은 지난 1988년 9월 7번째 범행 직후 용의자와 직접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가 나타날 경우 진실규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994년 처제 살인 사건만으로 이춘재의 신상 공개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재의 얼굴이 공개되면 목격자가 나타나거나 추가 제보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청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마포경찰서입니다. 네, 장 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경찰이 밝혀낸 혐의가 어떤 것들이죠? 네, 크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마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낸 이른바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이른바 범인도피 교사 혐의입니다. 장 씨는 사고 낸 후 지인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좀 요청했습니다. 실제 20여 분 뒤 지인이 직접 와서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 핵심이 그 대가성 여부였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금융계좌를 분석해도 이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둘이 진짜 친해서 거짓 진술을 해준 거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제기됐던 뺑소니 혐의나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부터 시작이 되는 유엔 총회 일반 토의를 앞두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재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에 따르면 엥겔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깊이 우려한다며 양국 간의 긴장 고조는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궤도를 2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내부에서 다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KN-23 등 신형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 레이더는 올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궤도를 2차례 이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도통신은 여러 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5월에서 9월에 발사한 미사일을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탐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탐지하지 못한 발사체 중에는 일본 열도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큰 북한의 신형 미사일 KN-23도 포함됐습니다. 교도통신은 고도 60km 이하로 저공 비행했거나 변칙적인 궤도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위협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일본 내에선 지소미아 유지 등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젠 조 장관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걸까요? 부장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의 의미와 향후 수사 방향, 또 쟁점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부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은 없지만 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상징이 바로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요 그런 네.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마지막까지 임명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처리할 거냐 고민을 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 결정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선 가장 큰 임명의 목적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물이 뭐 조국 장관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조국 장관은 지금 검찰 개혁을 정말 숙고해서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무리한 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힘을 빼고 해야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야구도 그렇고 심지어 복싱도 힘을 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무리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뭔가 지금 국민들한테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지금 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검찰 개혁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의의 상징적인 정부 부처의 수장이 법무부 장관인데 네. 과연 검찰 개혁을 할 명분이 있느냐 이 점에서도 아주 잘못됐고요. 지금 뭐 결국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죠.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것도 검찰 수사관들은 아마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출근하는 걸 기다린 것 같아요. 8시 40분쯤 출근을 했다는데 마주치지는 않은 걸로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마주치지 있습니다. 않고 그 이후에 뭐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뭐 제 표현으로는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이제 왜 했는지, 이 시점에서 왜 했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까지 가게 된 겁니까? 사실은 범죄 수사를 할 때는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조국 장관은 그동안 뭐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또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청문회를 수사로서 방해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제외를 해놨었는데 네. 지금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수사를 통해서 지금 뭐 각 대학교라든가 뭐 의전원 또 뭐 코링크피 이런 데 좀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뒷받침되는 그런 혐의점을 검찰이 상당히 잡은 것 같아요.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기까지 어떤 점들이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 비리 관련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위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혐의는 상당히 지금 검찰이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그 PC에서 지금 뭐 그 하드 드라이브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지금 동양대 총장의 아들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아들의 표창장이 나왔고요. 아들의 표창장에서 총장의 직인만을 이렇게 옮긴 그림 파일이 나왔고 또 딸의 그 표창장 한글본, 그다음에 완성본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분에 있어서는 사문서 위조, 또 부산대가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공무집행 방해, 이 점은 지금 검찰이 입증을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 운영 관련해서 뭐 횡령을 했다, 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소유주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영에도 지금 상당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일례가 이제 코링크 PE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WFM, 네. 거기에서 지금 자문료를 7개월치 1,40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코링크 PE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사모펀드 금 투자 의혹을 먼저 여쭤보고 입시비리 의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보면 결국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자 한다고 하면 경영에 관여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좀 코링크 PE와 특히나 이번 그 투자 의혹 관련해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왜 그런지까지 함께 좀 덧붙여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사실은 뭐 코링크 PE가 이제 자산 운용사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산 운용사가 여러 가지 그 펀드를 조성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레드 펀드다, 블루 펀드다, 뭐 그린 펀드다, 또 배터리 네. 펀드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그 투자를 합니다. 뭐 웰스 CNT에도 투자를 하고 익성에도 투자를 하고 WFM에도 투자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돈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하고 익성의 부사장인 이모 씨가 사실상 저 익성을 상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장되면 굉장히 그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오는 회사 중에서 지금 WFM이라는 회사, 네. 배터리 관련된 회사인데 저 회사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회사하고 익성에서 만든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미 WFM은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상장된 회사를 이용해서 상장하는 걸 우회 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물론 뭐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금 흐름을 보니까 무슨 뭐 저렇게 투자한 자금을 다시 웰스 CNT에서 빼서 뭐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냐, 오히려 무슨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데 쓴 거 아니냐, 이런 혐의점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운용하는 주체와 또 그 운용을 하는 주체와 별도로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산 네. 운용사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뭐 펀드하고는 분리가 돼야겠죠. 그게 네. 이제 자본시장법의 규정 취지인데 지금 보니까 특히 이제 정경심 교수가 WFM 같은 그런 투자처의 경영에도 관여했다는 진술이 일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국 장관은 그때가 이제 민정수석일 때인데 민정수석은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매각하거나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렇게 경영에까지 만약에 조국 장관까지 뭐 저걸 다 알고 주식을 처분한 돈을 결국은 저런 식으로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태가 된다면 지금 뭐 코링크 프라이빗 네. PE 에쿼티가 WFM 이런 웰스 CNT 주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조국 장관이 주식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처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동안 WFM 그다음에 조국 장관의 조카, 오촌 조카, 코링크 PE의 지금 대표죠. 네. 그런 사람들의 압수수색 진술을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검찰이 혐의점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웰스 CNT의 대표인 최모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자금 흐름이 밝혀지면 난리 난다. 특히 익성의
이름이라든가 익성의 부사장 이름이 언급되면은 우리는 다 끝난다. 조국 장관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수사 초기에 그때는 청문회 전이죠. 그런 녹취록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진술만 놓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다른 자료라든지 이 사모펀드 그 관계도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확인되는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생각됩니다. 이제 검찰이 진술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도 확보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마지막이 결국은 익성입니다. 결국은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익성이라는 게 결국은 익성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단의 성격이 바로 코링크 P이다. 그리고 그걸 공모한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익성의 부사장과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택은 물론이고 또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 등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인턴 경력 증명서 등이 위조됐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의 딸은 2009년에 네. 서울대 이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인턴 활동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국 장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이 이제 허위다. 조국 장관이 직접 위조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조국 장관 자택에서 교체하려고 한 그 하드 드라이브가 있죠. 그거를 네. 이제 그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이게 왜 조국 장관 자택에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위조한 거 아니냐.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압수수색 중인데 자택에 대해서는 지금 입시 비리 의혹이 하나 있고 사모펀드 의혹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오늘 자택은 뭐 표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지금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네. 대로 교체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조국 장관 자택에 뭐 그런 인턴 증명서가 그 PC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입시 비리에 치중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아무래도 뭐 지난 며칠 전에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익성을 통해서 사모펀드를 확인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지난주부터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거는 뭐 정 교수 측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소환 응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경심 교수 소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조국 장관도 오늘 밝혔지 않습니까? 뭐 일부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거는 뭐 이미 병원에서는 그 퇴원을 했고 검찰 수사에 당연히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응할 걸로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뭐 소환을 통보했는데 뭐 여러 가지 치료를 이유로 뭐 좀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형사 피의자가 계속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인 출석이 아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검찰에서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는 소환에 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정경심 교수 소환 여부도 이제 남은 어떤 수사에서의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만 남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나온 거죠. 지금 가장 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장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거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입시 지원할 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검찰이 가장 확실히 지금 뭐 증거를 가장 많이 수집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거 거기에서도 그 증명서도 허위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로 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뭐 그거 그다음에 이제 저 아들이 뭐 거기서 이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원한 데가 아주대, 충북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아니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그런 발급받은 증명서를 그 대학 입시에 제출을 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학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자택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7시간 지금 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PC와 관련된 거 말고 어떤 부분 지금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대상에 넣고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PC가 제일 한다면? 중요해요. 네. PC는 뭐 지워도 다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조 장관 말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나올 테고
만약에 한 적이 있다면 지우더라도 다 자국이 나오니까 거기에는 대학 입시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도 그 컴퓨터를 만약에 썼다면은 네. 저런 사모펀드에 관련된 자료도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압수수색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국 장관 본인 또 딸 조민 씨 아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부인의 핸드폰도 사실은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락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보도가 안 되는 걸 보니까 핸드폰까지는 지금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가정입니다만 이번 오늘 자택 압수수색만 놓고 봤을 때 수색을 했더니 만약에 검찰이 원하는 어떤 성과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수사는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거는 물론 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뭐 죄가 증명된 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건 뭐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통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검찰은 아마 특히 특히 이제 법무장관에 대한 물론 뭐 법 앞에다 공평하겠습니다만은 수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할 거고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인도에 계신 분들 돌아와주세요. 인도에 계시지 마시고 돌아와주세요 이제. 윤석열은 검찰 개혁.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법무개혁 관련한 조국 장관 터는 이유 압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과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 3분의 1은 떼서 수사권만큼은 경찰들에게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던 정치권에 대한 그 외압을 없애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서 3분의 1을 떼내겠다니까 10개를 누리고 있다가 3개밖에 안 남으려니까 발버둥 치고 발악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법을 통과시킬 겁니다. 맞춰줍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국민들한테 앙살하고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안 내려갈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뭐 총장 표창장도 위조를 했다 뭘 했다 이 언론에 다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는데 지금은 알면 창피해서라도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으면 금수저입니까? 국회의원 자식이면 금수저입니까? 교수 자식이면 금수저입니까? 내 부모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지해 있는 입학 과정을 정확히 거치든지 입사 시험을 정확히 거쳐서 누구처럼 아까 저 KT가 저기 보이더라고요. 저기에 따라 집어넣고 그 망신당하고 울고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금수저입니다 이거는. 네? 네, 태풍 타파는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해 남부와 제주도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대마도를 지나며 급격히 세력이 약화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태풍의 특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 타파 상륙하지 않고 이게 스쳐만 지나갔는데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번 태풍 타파는 비태풍이라는 이름대로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780mm의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남부를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줬던 2016년 태풍 타파와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기록한 강우량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바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고 초속 42.2m의 돌풍이 폭우와 동반되면서 피해를 키운 건데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빌딩풍이 많았습니다. 이 빌딩풍의 경우 평균 최대 풍속보다도 바람이 30에서 40%가량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막바지에 진로를 일본 쪽으로 조금 틀면서 대마도를 통과했고 이후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2배 가까이 빨라진 속도로 대한해협을 지났기 때문에 해일이나 하천, 범람 등의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유난히 태풍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번이 6번째죠?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까지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이 모두 6개로 예년보다 많습니다. 보통 한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수는 2.9개 정도인데 올해는 2배가량 많습니다. 역대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숫자를 보면 1950년과 1959년에 7개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지난 1914년, 1933년, 1976년 6개와 함께 역대 3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43년 만에 최다 기록인 셈입니다. 네, 기록이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태풍이 올 가능성 있습니까? 네,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 있지만 10월 초쯤에는 태풍이 또 한 번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울산 태화강 범람 사태를 일으켰던 2016년 태풍 차바와 또 지난해 남부에 7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던 태풍 콩레이 모두 10월 태풍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올해 태풍 발생 해역의 수온이 높은 데다 발생 조건이 맞아 태풍이 하나 정도 더 발생해 북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남쪽으로 수축하지 않는다면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호 태풍 타파로 지금까지 3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교통 통제를 하던 경찰관 2명과 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지만 노후주택 붕괴, 빗길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제주와 부산, 경남 등 2만 7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거의 복구됐고 250여 편이 결항됐던 항공기 운항도 지금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130여 척이 통제됐던 여객선 운항도 태풍이 물러가면서 11시 기준으로 13개 항로 17척 운항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개 국립공원 370여 개 탐방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여전히 폐쇄 중입니다. 금융권이 태풍 타파와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국민은행은 피해를 본 개인 고객들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 최대 2천만 원, 사업자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을 1%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중소기업에 3억 원, 개인 고객에는 3천만 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이 가까워진 고객에게는 상환 일정 유예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달 초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이죠.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있는 건물을 남북과 유엔사가 힘을 모아서 보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정전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렇게 북한과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인 자유왕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북한군이 앉아있는 사다리를 우리 군 장병이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태풍 링링으로 부서진 판문점 건물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작업은 남북한군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도 함께 어울려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진행됐습니다. 유엔사는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 인원들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우리에게 JSA가 북한, 유엔 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과 유엔사가 협력해 JSA 안에 있는 건물 보수 작업을 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인데 9.19 군사 합의에 따른 JSA 비무장화 조치의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공동경비구역에서 함께 보수 작업을 한 것은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 차원에서 실무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JSA 남북 지역 자유왕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JSA 운영 규칙안 협의 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 민간 관광객들의 자유왕래가 언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번 달 말 북미 비핵화 대화가 재개되면 관련 협의 역시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양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근처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양 등은 B양이 말다툼을 하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SNS에 B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밤사이 12만 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일본 제품과 여행 등 불매운동, 즉 보이콧 재팬 분위기가 항공업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객 수요가 많았던 저비용 항공사들은 실적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의 인천공항 탑승 수속 창구. 추석 연휴가 끝난 데다 일본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 항공 수요가 20에서 40%가량을 차지하던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보이콧 재팬 영향이 큽니다. 지난달 인천공항의 일본 노선 항공 여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여행 수요 증가세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불황의 늪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선 2분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과 국제유가 오름세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분기 실적은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이 앞다퉈 노선 다변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LCC 같은 경우는 일본 노선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이쪽으로 노선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헤쳐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초특가 상품, 폭탄 할인 등 하반기 여행객을 미리 잡아두기 위한 저비용 항공사들의 마케팅 경쟁도 추석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노선 대신에 김포, 제주 국내선에 처음으로 취항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도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관련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저비용 항공사로 선정된 신규 사업자 3곳도 비행 채비를 서두르면서 하늘길을 잡기 위한 항공사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를 선거에 끌어들였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된 외교 스캔들에 또 휩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정부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스캔들인데요. 내년 대선의 뇌관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 난데없이 미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는 인물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지난 5월에 당선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난 7월 통화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에 대한 수사 촉구를 8차례나 압박했다는 미 정부의 내부자 폭로가 최근 터져나왔습니다. I don't know the identity of the whistleblower. I just hear it's a partisan person, meaning it comes out from another party.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정상회담을 보류하고 있었던 만큼 이를 조사 압박하도록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을 미 언론은 속보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경쟁자의 뒷조사 의혹은
외교를 개인 선거에 이용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러시아 스캔들에 이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I know Trump deserves to be investigated. He is violating every basic norm of a president. 민주당은 통화록을 의회에 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맞서면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조사 요청은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2016년 바이든의 아들이 임원으로 일하던 현지 가스회사가 조사를 받자 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결국 해임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권력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지만 한편으로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바이든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인 오는 2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대학별 논술 전형이 시작됩니다.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수험생은 흔히 수능 성적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능 3, 4등급도 논술로 서울 지역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의 논술 전형 합격자 수능 성적이 예상외로 낮았던 대표적인 곳은 서울 한양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평균 2.9등급의 100분위 점수는 300점 만점에 241.8점으로 정시 지원 가능 점수인 286점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7등급이었고 건국대는 2.6등급에 100분위 점수도 250점 언저리에 그쳤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2019학년도 논술 전형 지원자 2만 건을 분석했더니 수능 3, 4등급도 서울 지역 중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 점수가 3, 4등급대 이하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이라든지 중상위권 대학,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에서는 충분히 논술 자체 점수로서 합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성적이 200점대 이하인 수험생들도 논술 전형으로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문계 논술 전형 합격자의 경우 국어, 수학, 탐구 영역 100분위는 연세대가 27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순이었습니다. 자연계 역시 연세대가 수능 성적이 최고였고 중앙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서강대가 뒤를 이었는데 정시 지원 점수대보다는 10에서 20점 정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선에서 논술로 낮은 수능 점수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지원 대학의 출제 경향에 맞춰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YTN 그로진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이 전시관 내 습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의원실은 지난 18일 현장 점검 결과 한글박물관 전시관 내 습도계가 적정 기준인 습도 60%를 초과하거나 고장이 난 상태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근 의원실은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종이 보존 관련 적정 습도가 50에서 60%로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습도 조절에 실패해 전시품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풍이 가고 오늘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 출근길 서울과 대구의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광주 14도, 제주는 13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쾌청한 날씨 속에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 여성으로 지칭한 망언을 한 류석춘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